문제의 숲에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칸트의 역사 철학입니다. 여러분, 역사 철학 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헤겔을 떠올리는데요, 칸트에게는 도대체 어떤 역사 철학이 있을까? 벌써 의구심이 들죠, 그죠? 칸트의 역사 철학이라 뭔가 논리에 맞지 않는 듯하고 생소하고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까지 읽었던 사람들도 도대체 어떤 역사 철학을 칸트가 전개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도 거기에서는 종교의 어떤 특징을 다루지 역사 철학을 본 적은 없는데 하면서 뭔가 좀 확실한 인식으로까지 다가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도가 오늘 칸트 말년에 쓰여졌던 3-4개의 논문을 소개하면서 칸트의 역사 철학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그죠? 이 주제 역시도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칸트는 1784년도에 Idee zu einer allgemeinen Geschichte in weltbürgerlicher Absicht라고 하는 논문을 쓰는데, 소논문이에요. 전부 다 세계 시민의 의도 안에서 바라본 보편사의 이념. 길기도 하죠, 제목이. 그 다음에 93년도에 위벌된 게마인슈프루프, 속설에 관하여 이런 논문을 쓰고요.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좀 에비겐 프리덴, 영원한 평화에 관하여 이런 논문, 이건 좀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거의 말년이죠, 이거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칸트가 썼던 소논문, Der Streit der Fakultäten, 학문분과들의 논쟁, 이런 논문을 썼어. 거의 말년에 썼던 논문들인데, 여기에서 칸트는 역사 철학을 전개하고 있어. 재밌겠죠, 그죠? 예도의 클래스로 오늘 또 칸트의 역사 철학을 풀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강의의 클래스를 아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헤겔과 가장 큰 차이는, 칸트는 인류 역사의 발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동양적인 것, 그리스 로마 시대, 중세, 근세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인류 역사를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 여기에서 칸트의 논점은 헤겔과는 완전히 달라서, 이 차이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칸트의 역사 철학의 핵심을 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칸트는 역사 속에서 미래 연관을 찾아내는 어떤
목적을 찾아내는 역사에 한 목적성을 찾아내는 이것을 관건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과 완전히 다르죠. 루소만 해도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나 또 사회계약론 이런 것에서 자연 상태로부터 문화로 넘어가면서 인류 역사의 어떤 발전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자들은 역사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이성의 진보를 이야기했어요. 칸트 역시도 학부들의 학문 분과들의 논쟁이라는 논문에서 이성의 진보는 우리가 결코 의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이성의 진보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철학자들과 달라. 그리고 모든 철학자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성의 진보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계몽주의 고전시대에 비코라고 하는 역사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탈리아 사람이죠. 그죠? 비코 역시도 역사는 인간이 만든다라고 했고,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사실들은 진리와 일치한다. 이런 명제를 갖고 역사 철학을 서술하는데, 비코만 해도 어떤 신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중세가 만들어 놓은 보편 이성, 신의 법칙, 신의 이성으로 이 세계가 돌아간다. 신의 섭리 개념이 비코에게도 어느 정도는 전제되어 있었다라는. 그리고 프랑스의 보시에라고 하는 역사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역시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에 근거하여 이 세계의 보편사를 이야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주의 고전시대에도 이런 학자들을 통하여 표현되는 역사 속에도 신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칸트 역시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타난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들, 몽테스키유의 법의 정신, 그 다음에 루소, 볼테르는 이러한 역사신학적인 어떤 흔적을 지우기 위하여 엄청 노력한 그런 철학자죠. 그죠? 그의 역사 철학에서 이성의 진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세계 안에서의 신의 섭리, 신의 계획,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문화 속에서 진보하는 이성을 이야기했죠. 그죠? 자연의 진리도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콩도르세, 피르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성의 진보를 엄청나게 확장시켜 학문, 철학, 예술, 사회제도, 법, 온 문화 속에 이성의 진보가 들어가 있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하여 19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프랑스에 여러분도 알죠? 꽁트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그는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이성의 진보를 이야기했던 그런 철학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칸트는 어떤 위치에서 이성의 진보를 이야기하고 또
이 이성의 진보가 신의 섭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어떤 미래 연관을 찾으려고 했는가. 이게 논점이야, 여러분. 미래 연관은 역사 안에는 자연의 의도가 숨어 있는, 다시 말하면 신이 계획한 그런 한 목적성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이성의 도덕성과 결합되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칸트는 역사 발전 안에서 자연의 의도가 중요하며, 이건 판단력 비판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어, 그죠? 이 자연의 의도는 다른 말로 신의 섭리인 거예요. 이 자연 속에서 모든 유기체들은 도덕성을 향하여 맞추어져 있으며, 그리고 이 유기체들은 잠재터로서 도덕성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자들의 모임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우리는 신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의 계획을 본다라는 게 바로 칸트에게서는 역사를 서술하는 역사가의 어떤 통찰을 표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역사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연의 의도, 나투얼 아프 지히트라 그래요. 자연의 의도 속에서 나타나는 신의 계획을 봐야 되고, 이 자연 목적론이 인간 안에 주어진 이성의 목적과 결합되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목적론이 문화로 넘어가면서 국가가 탄생하잖아, 그죠? 그런데 모든 개인은 자체로 놓고 볼 때는 전부 다가 합리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의 어떤 만인에 대한 투쟁에 빠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 그러니까 개인의 이기주의적 합리성을 믿어서는 안 되고, 이런 이기주의가 담고 있는 소유욕, 적대감, 타자를 수단화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은 합리성이긴 하지만 도덕성으로 전환되면서 인류 공영의 어떤 목표에까지 도달해야 되는 어떤 역사의 동력과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개인의 주체들이 자기의 자율성을 갖고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사회에서 이기심으로 나타나고 또 소유욕으로 나타나고 타자를 수단화하는 어떤 그런 타자의 사례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보편적 역사 이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언제나 도덕성으로 변할 수 있는 보편 이성의 목적으로 변할 수 있는 동력인 거예요. 그래서 꼭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인간들은 사회 속에서 상업 활동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서로 적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국가들끼리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잖아. 이 상태로 두게 되면은 인류 역사에 진보는 없는 거예요. 칸트한테서. 이것을
이러한 이기주의적 합리성을 철저하게 도덕성으로 바꾸면서 세계 시민의 영원한 평화에까지 도달해야 거기에서만이 인류는 역사의 진보에 참여하는 것이요, 모든 자들의 평화가 보장되면서 행복까지도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자연의 존재자들은 유기체들로서 인간을 포함하여 이 도덕성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입니다. 그래서 자연 안에서 우리는 신의 계획을 봐야 되고, 그리고 자연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국가들, 그리고 국제법까지도 나타나잖아, 그죠?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있는 인간 본성의 도덕성에까지 도달해야 인류는 이성적으로 진보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칸트한테서는 알게 모르게 신의 섭리의 개념이 흔적과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계의 역사 인식에서 어떤 보편적인 목적을, 한 목적성을 곧바로 발견하고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특히 판단력 비판에서 칸트가 als of라고 하는, 영어의 as if죠, 그죠? as if, 마치 뭐뭐처럼, als of와 같이 우리는 자연 속에서 이 우주론적 신의 계획을 어렴풋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서술할 때 마치 뭐뭐처럼 역사는 되어간다, 이런 방식으로 마치 뭐뭐처럼의 가설을 갖고 와서 역사를 서술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목적은 자연 속에서 신의 계획을 보는 것과 더불어서 인간 이성 안에 숨어있는 그 도덕성, 그것을 결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라는, 정말 재미있죠. 이런 방식으로 칸트는 자기의 역사 철학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연법과 실정법이 중요할 수 있어요. 이미 자연법은 고대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이때부터 철학이 다루는 형이상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연 질서에는 보편적 이성의 진리가 숨어 있고, 신적인 이성이 활동하며,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결합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의 자기 보존 본능과 인간의 행복까지도 이러한 자연법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연법이 플라톤한테서는 이데아의 세계,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는 목적론과 연결되죠. 그죠? 모든 존재자들은 역사에서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서구 형이상학 전체에 숨어 있는 거예요. 특히 스토아 학파한테서는 이 자연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자연법은 실정법의 토대로서 마땅히 인간이 지켜야 되는 인간의 본성의 어떤 것과 관계되어 있고,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자연 법칙과도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의 기초인 거예요, 자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세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정말 재미있죠? 오늘도. 중세로 넘어가면서 이 자연법은 신의 이성과 결합되고, 그리고 신의 섭리 개념과 결합되면서 이제 근세로 넘어오게 되는데, 근세에는 이런 흔적이 있는 거예요. 보시에, 비코, 그 다음에 칸트, 헤겔. 그래서 칸트는 모든 역사 서술, 신의 계획, 신이 창조한 이 세계, 이 자연 안에서 신의 계획을 명료하게 본다라기보다는 우리는 그 흔적을 어렴풋이 볼 수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서술할 때 알스 오프와 같이 서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진보는 철저히 도덕성과 결합되었을 때, 이러한 자연의 한목적성이 결합되었을 때 완성되는 것이요. 이 완성이 바로 인류 역사가 나아가야 될 목표인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서술되는 거예요. 98년도에 썼던 학부들의 논쟁에 보면은 역사의 표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게시이츠 짜이헨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표지는 다른 게 아니라 역사에는 어떤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의 활동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표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랑스 혁명이죠. 이 혁명의 경험을 통하여 인류는 자유의 실현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본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곧 어떤 역사적 이성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과 합치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자연법들은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역사신학적인 어떤 모습을 버리고 이제 현실 세계와 결합되고 현실의 문화와 결합되고, 그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게 홉스와 로크와 또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같은 거잖아, 그죠? 근데 독특하게도 홉스의 자연법은 이 자연 자체는 만인에 대한 투쟁을 불러일으키는 악과 같은 거예요. 자연법은 뭔가 하면은 이 자연 상태를 문화의 상태로 바꾸면서 나타나는, 인간의 이성을 활용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루소한테로 가면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래서 사회계약론의 개념도 이 자연의 개념과 더불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칸트는 어떠냐? 칸트는 이 자연 세계 자체가 신이 창조한 세계예요. 그리고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피조물들 안에서 우리는 신의 흔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근본적으로 판단력 비판과 그의 역사 철학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의 의도 안에서 나타나는 신의 계획을 우리가 제대로 보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의 보편적 이성의 도덕성과 합치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나타나며 이것까지도 자연의 의도 속에 계획되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칸트예요. 그러니까 칸트는 헤겔과 완전히 달라, 그죠? 뭐 역사의 변증법적 운동, 역사의 연속성,
동양, 고대, 중세, 근세, 해결시대 이런 방식으로 역사의 진행을 이야기하지 않아. 칸트는 한 목적성과 자연의 의도 안에서 자연의 이성성은 한 목적성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성인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치하게 되는 게 미래연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재미있죠, 여러분? 그죠? 오늘 또 뚜껑이 엄청 열릴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연관을 어렴풋이 그리면서 이 세계의 역사의 발전을 바라보게 될 때, 인류는 자기 국가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서 서로 합치할 수 있는 세계 시민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으며, 이건 역시도 형이상학이죠. 만들 수 있으며, 또한 인류 보편의 목적인 세계 평화에 도달할 수 있는, 거기에는 반드시 국가들 간에 그리고 개인들 간에 그리고 개인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이기적 합리성을 보편적 도덕의 법칙으로 바꿀 때 이러한 목표가 도달될 뿐만 아니라 인류가 마땅히 가야 되는 그 길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무슨 설교를 듣는 건지, 그래서 칸트는 알게 모르게 자연의 의도, 신의 섭리라는 개념을 자연이라는 개념으로 바꿨지만은 거기에는 신의 얼굴이 숨어 있는 거예요. 칸트한테서. 역사 철학, 판단력 비판의 미학, 그리고 그의 평화 이론, 또 역사의 진보 안에서 나타나는 이성의 역할, 이 모든 것들 안에는 자연이라는 개념 안에 숨어 있는 신의 계획, 그게 의도인 거예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 국가들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조차도 논의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그 도덕성, 모랄리테트는 자연의 의도 안에서 나타나는 한목적성과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완전성을 획득하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어렴풋이 보이는 신의 나라와 같은 영원한 평화의 세계, 그리고 각 국가들끼리 결코 분쟁하지 않으면서 세계 시민의 이상을 수립할 수 있는 이념이지, 그죠? 그러한 지점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칸트가 우리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 이건 칸트한테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절반만 맞는 거야, 그죠? 왜? 도덕성에 따라서 행위해야 되는 자율적 주체의 의무, 이건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보편적 한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속에 이미 계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역사를 서술할 수 있는 역사가의 눈인 거예요. 이게 칸트한테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덕성은 언제나 국가들 간의 관계를 넘어서 있는, 이념은 넘어가려고 하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잖아, 그죠?
넘어서 끊임없이 넘어서서 어떤 목표를 새롭게 설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개념이 바로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한테서도 이 도덕성은 자연의 의도를 발견하고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칸트는 거죠.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리고 이 세계의 존재자들을 보면서 그 도덕 법칙을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역사 철학의 논문들에도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도 강의 마칩니다. 건강하시고요. 이제 조금씩 치아도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